안녕하세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슴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감 사연 여행입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은 읽으면서 혈압이 오를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도 돈이 없어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이른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목숨값보다 장모님의 칠순 기념 하와이 골프 여행이 더 중요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하지만 인생 최악의 순간 과거의 선행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돌아와 이 아버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데요. 과연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가 꺼내든 회심의 일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힘차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른둘 된 늙은 아버지입니다. 제 소개를 하려니 목구멍에서 쓴물부터 올라오네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성실하게, 아니 참 미련하게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 앞에는 진단서 한 장이 놓여 있어요. 전립선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다행히 아직 뼈전이는 안 됐어요. 지금 당장 수술만 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달 넘기면 장담 못 해요. 최대한 빨리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살 수 있다는데, 수술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데 참 웃기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남들 부러워하는 건물도 사보고 땅도 가져봤던 제가 당장 제 목숨 살릴 수술비가 없어서 이 종이 쪼가리만 멍하니 보고 있다는 게요. 다 제 탓이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아버지, 저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10배로 불려서 아버지 노후 책임질게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시죠? 그놈의 죽는 꼴 소리에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 아들 녀석 석호 말이에요. 5년 전 IT 회사 차린다고 했을 때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줬거든요. 집 한 채 달랑 남기고 노후 자금까지 싹 다요. 자식 잘 된다는데 부모가 계산기 두드릴 수 있나요? 그냥 믿었죠.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막상 제가 죽게 생기니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병원에 다녀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석호야, 애비다. 병원에서 암이라더라.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없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회사 자금이 싹 다 묶여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저 회의가 있어서 일단 끊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 바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업하는 놈이 오죽 힘들면 저럴까.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내 명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핸드폰 알림이 띠링하고 울리더군요. 며느리 소영이의 SNS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였죠.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울 엄마, 칠순 기념, 하와이 로얄 골프 투어. 우리 김서방이 장모님 칠순이라고 통 크게 쌌다. 역시 능력자 사위 최고. 여보, 고마워,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죠. 사진 속에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골프웨어를 빼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중앙에는 제 아들놈이 장모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V자를 그리고 있더군요. 제게는 돈이 묶여 있다며 제 수술비 마저 거절하던 놈이 장모 칠순 잔치에는 비행기 표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하와이 여행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보너스 대박 났다면서요. 이야, 김 사장 처가엔 진짜 끔찍하네. 부러워요, 언니. 줄줄이 달린 댓글들을 보는데 가슴 명치가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제 목숨값은 타이밍 안 좋은 자금난이고 장모님 골프값은 능력이었던 겁니다. 배신감? 아니요. 그건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살을 깎아먹고 자란 괴물이 이제는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텅 빈 방바닥을 긁으며 꺽꺽대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아들놈이 양심에 찔려서 다시 왔나? 하는 멍청한 기대를 0.1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듯 익숙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매만큼은 기억 속에 생생한 사람, 15년 전 연락이 끊겼던 죽은 아내의 여동생, 처제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죽음만 기다리던 저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판을 뒤집어 놓을 태풍이 될 줄은요. 처제 영희를 일단 들어오라 하고 따뜻한 차를 건넨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얼굴이 반쪽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사신 거예요? 처제의 물음에 지난 5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빈털터리는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도매시장을 뛰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번듯한 상가 건물도 있었고 통장에 현금도 두둑했으니까요. 아내가 일찍 떠난 후 제겐 아들 석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던 놈이 5년 전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때만 해도 전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석호가 데려온 여자 소영이는 그야말로 천사 같았거든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 혼자 사시는데 식사는 잘 챙기세요? 처음 집에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청소부터 하더니 뚝딱뚝딱 저녁상을 차려내더군요. 아내 죽고 10년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집밥에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석호 씨 능력 믿어요. 제가 옆에서 내조 확실히 할 테니까 기 한번 살려주세요. 저희 둘이 성공해서 아버님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눈물 글썽이는 눈빛에 무장해제된 저는 결국 다음 날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상가 담보 대출까지 받아 15억 원을 아들 손에 쥐어줬죠. 석호야, 이거 애비 피랑 살이다. 망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아버지, 평생 은혜 안 잊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성공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죠. 돈이 입금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간 며느리의 뒷모습을요. 우연히 물을 마시러 갔다가 들은 그 통화 내용. 엄마, 입금됐대. 어후,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네. 걱정 마. 이 돈이면 오빠 빚 갚고도 남아. 물줄을 놓치면 어떡해. 그때 문을 열고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설마 했어요. 저 착한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제 귀를 의심하며 애써 외면했죠. 아들 장가 보내고 성공시키는 꿈에 취해 눈앞에 시커먼 속내를 모른 척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사를 차린 후 1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장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태도는 변했어요. 제 칠순 때는 잔치는 아니어도 밥은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바빠서 안 되겠다며 어렵게 예약한 식당마저 취소를 했고 집에 찾아가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자주 바꿔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화병이 났는지 몸이 망가졌고 결국 암 선고까지 받게 된 거죠. 돈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나니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5년 전 화장실 통화가 진심이었음을, 저는 다 빨아먹힌 빈 껍데기 물주였을 뿐임을요. 제 얘기를 듣던 처제가 혀를 찼죠. 형부, 진짜 바보같이 사셨네요. 언니가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근데 형부, 언니가 죽기 전에 맡겨놓은 게 있어요. 혹시 형부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면 전해달라던 거요?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는 죽은 아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남편 노후자금. 저는 이 서류가 뭔가 싶어 처제 얼굴을 한번 쳐다본 다음 봉투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도어락이 띠띠 하고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었죠. 아, 진짜 번호 바꿨나 봐.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아들 석호였어요. 그 옆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죠. 아버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인기척 들리는데 왜 안 여세요? 저희 바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놈이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처제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는 소파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으로 문 열어주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마자 아들놈이 씩씩대며 들어왔어요다.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사랑 걱정하게 진짜. 걱정? 골프 여행 가서 희희낙낙하던 놈 입에서 나올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석호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더니 대뜸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까 수술비 말이에요. 제가 진짜 융통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침을 꼴깍 삼키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 집 담보대출 좀 받으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재산 15억 원을 다 주고 남은 유일한 제 보금자리인 이 낡은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으라니요. 뭐? 이 집을? 아니, 아버지가 급하다면서요. 수술비 필요하다면서요. 그런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자 낼 테니까 일단 대출 받아서 수술하세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저 회사 급한 불 끄는데 좀 쓰고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 집 아버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30평이나 되는데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차라리 대출 받아서 수술하시고 남는 돈으로 저희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요양병원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암 수술하면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요양병원.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술비 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집 잡혀서 빚내고 수술하고 남은 돈은 지들이 꿀꺽한 다음 저를 고려장 지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 하와이 가서 사돈 칠순잔치 할 돈은 있고 애비 수술비 낼 돈은 없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와이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어머, 아버님, 제 인스타그램 훔쳐보셨어요?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뒷조사하세요? 그거 제 친정 엄마 칠순이라 모아서 간 거예요. 남편이 보태준 거 10원도 없거든요. 거짓말.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너스 대박 났다고 쓴 글을 내 눈으로 봤는데 말이죠. 아들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 왜 애먼 사람 잡고 그래요? 그리고 장모님 칠순인데 사위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버지, 수술비는 아버지가 해결하셔야죠. 언제까지 자식 등골 빼먹으실 거예요? 등골을 빼먹다니요. 내 등골, 내 피, 내 살. 다 내주고 껍데기만 남은 아비에게 할 소리인가요? 분노로 눈앞이 하얘지는데 며느리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자. 아버님 통장이나 도장, 어딘가 있겠지. 야, 너 거길 어디라고 들어가?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항암 치료도 못 받아 비실거리는 노인이 건장한 30대 여자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며느리는 제 말은 아예 무시하고 제 옷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냄새. 아버님 좀 씻고 사세요. 호라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제 속옷이며 양말들을 바닥에 팽개치면서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어요. 여기 있네, 통장. 며느리가 제 낡은 예금 통장을 찾아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잔고라고 해봤자 500만 원 남짓 들어있는 제 장례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500? 깨!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는 이자도 못 내겠네. 여보, 그냥 집 담보대출 진행해. 동의서만 받으면 되잖아. 아들이 서류를 제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수술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몰라요. 저 부도 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어먹으려는 협박. 그때였어요. 니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니?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처제 영희가 일어난 거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낯선 사람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누구세요? 아줌마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며느리가 쏘아 붙였습니다. 처제는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며느리 손에 들린 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내려놔라. 더러운 손 타면 쓰나. 뭐요? 이 아줌마가 진짜. 며느리가 손을 치켜들려는 순간 처제가 며느리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6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에 며느리가 아악 소리를 질렀죠. 나? 네 시모다. 니들 결혼식엔 안 가서 몰랐겠지만 네 시어머니 동생이라고. 이모? 아들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15년 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이제 올 때가 와서 왔지. 네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게 있어서 그거 전해주러 왔다. 근데 와서 보니 가관이구나. 애비암. 걸렸다는데 수술비는커녕 집까지 뺏으려 들어?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처제의 호통에 아들 부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는커녕 눈알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습니다. 유언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들놈 목소리가 급격히 공손해지더군요. 방금 전까지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던 놈이 말입니다. 처제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낡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그래, 있다.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겨놓은 땅 문서다. 경기도 파주 쪽 임야인데 그때는 똥값이어서 거들떠도 안 받지. 근데 그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단다. 신도시요? 그럼 보상금이.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보상금? 최소 20억 원은 나오겠더구나. 20억 원. 그 한마디에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아내가 그런 걸 남겨뒀다고? 나도 몰랐는데? 처제는 빙긋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이 땅 형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니가 형부 노후 걱정된다고 미리 명의 이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억 원 전부 형부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바닥에 팽개쳤던 제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고 아들은 제 무릎을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제가 불효를 저질렀네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 수술비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20억 원이라니 역시 우리 아버지는 복덩어리라니까. 역겨웠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인격도 없는 저 짐승 같은 태도가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끊어져 버렸죠. 저는 처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제, 그 서류 일이죠. 그리고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변호사는 왜요? 내 재산, 저놈들한테 10원 한 장 안 가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놈들이 내 집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만들고 싶어서. 변호사라뇨? 아버지,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석호가 기겁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법입니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업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아버지 수술, 제가 무조건 제일 좋은 병원 특실로 잡아드릴게요. 며느리도 질세라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냄새나는 늙은이라며 옷을 집어 던지던 그 손으로 말이죠. 아버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진작 찾아뵙고 안마라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 내일부터 당장 와서 아버님 식사 챙겨드릴게요. 네? 용서해주세요, 아버님.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때 처제 영희가 제게 눈짓을 보내더군요. 형부, 지금부터 즐기세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짐짓 누그러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니들이 진짜 반성한다면야. 그럼요. 반성하고 말고요. 두 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내일부터 내 수발 좀 들어라.
수술 날짜 잡힐 때까지 몸 관리해야 하니까 며느리 너는 매일 아침 와서 밥 차리고 청소해. 그리고 석호 너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들놈이 제일 아끼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네 차, 그 외제차 있잖아. 그거 팔아서 내 수술비 마련해라. 당장. 네? 제 차를요? 아, 아버지, 그건 리스라서 위약금이. 싫으면 말고. 20억 원짜리 땅도 싫다는 거지? 아닙니다. 팔겠습니다. 당장 팔아서 현금 가져오겠습니다.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했습니다. 녀석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면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앞치마를 둘렀죠. 아버님, 오늘은 전복죽 끓였어요. 간은 맞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혀를 찼습니다. 짜다. 이걸 환자 먹으라고 끓인 거냐? 다시 해와. 네. 아, 네. 다시 끓일게요.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때는 아들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차 팔았습니다. 이걸로 수술비 하시죠. 돈 봉투를 내미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차를 팔았으니 오죽할까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처제, 이거 자네가 좀 맡아줘. 내 병원비로 쓰고 남는 건 자네 수고비해. 내 형부, 걱정 마세요. 아들놈은 눈앞에서 돈이 사라지는 걸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또 뒤에서 딴짓을 하나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물 틀어놓은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 죽겠어 진짜. 그 영감탱이 비위 맞추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니까. 알았어. 조금만 참아. 그 땅 20억 원이라잖아. 그거 정리되면 우리 바로 뜨자. 아, 남편? 걔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사랑해. 쭉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죠. 자기야? 남편은 처리한다? 이건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니었어요. 아들 몰래 딴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아들까지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벌컥 열지 않고 문틈으로 핸드폰만 살짝 밀어넣어 녹음을 시작했죠. 며느리는 눈치도 못 채고 계속 통화 중이더군요. 이번 주말에 남편이 골프 모임 간대. 그때 만나. 호텔? 저번에 갔던 거기? 알았어. 빨간 속옷 입고 갈게. 충격적인 내용을 녹음하고 나서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모르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얼굴엔 억지 미소를 띠고요. 아버님,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석호 씨,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가봐라. 수고했다.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녹음 파일을 처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형부, 이 여자 생각보다 더 악질이네요. 남편 등골 빼먹고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뒤로는 딴 놈이랑 뒹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처제, 이걸 지금 터트리는 건 재미없지 않겠나? 제 말에 처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더 확실하게, 꼼짝 못하게 밟아줘야죠. 형부, 혹시 이번 주말에 몸 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주말? 왜? 며느리가 호텔 간다면서요. 우리도 가야죠. 현장을 덮쳐야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이참에 아들 정신도 좀 차리게 해줘야죠. 지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라. 주말이요? 저 골프 약속 있는데 20억 당 네 명의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서류가 좀 복잡해서 말이야. 같이 갈 때가 있다. 싫으면 말고.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골프가 문제입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들이 미끼를 물었죠. 이놈은 자기 마누라가 딴 놈이랑 뒹구는 호텔로 제 손에 이끌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이제 복수의 판은 깔렸습니다. 제 썩어 문드러진 전립선과 함께 이 집안의 썩은 부위도 도려낼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주말을 앞둔 하루 전 처제 영희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형부, 이거 기억나요? 언니랑 형부, 그리고 저 3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처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언니가 어떻게 그 큰 땅을 샀던 거야? 영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그거 언니가 산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35년 전인가 형부가 파주 쪽에 사는 웬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던 거요? 제 기억 깊은 곳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도매시장에서 배달 일을 할 때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데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다가 쓰러지신 걸 봤죠. 다들 바쁘다고 지나치는데 저는 그게 남일 같지 않아서 병원까지 업어다 드리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 꼬장꼬장 하던 할머니. 네, 맞아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혈육도 없이 혼자였는데 형부한테 고맙다며 그 쓸모없던 야산을 형부 앞으로 남기셨대요. 근데 형부가 그때 한창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라 언니가 겁이 났던 거죠. 이 땅마저 뺏길까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희야, 이 땅은 우리 남편 마지막 보루야. 나 죽고 나서 남편이 진짜 힘들 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때 짠 하고 전해줘. 그때까지는 네가 좀 맡아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놈은 제 살을 파먹고 있는데 아내는 썩은 살을 도려낼 칼을 쥐어주고 간 셈이죠. 형부, 이제 알겠죠? 이 돈은 형부 피값이고 언니 목숨값이에요. 저런 썩어 빠진 놈들한테 10원 한 장 뺏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처제의 단호한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알아. 절대 안 뺏겨. 그리고 저놈들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들 석호는 아침부터 쫙 빼입고 왔더군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 10억 땅을 받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 놈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죠. 변호사 만나기 전에 먼저 들릴 때가 있다. 며느리한테 줄 선물 좀 사려고 하는데 네가 좀 골라줘야겠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랑은 역시 시아버지라니까? 그럼요. 가시죠. 저는 아들 차 조수석에 탔고 처제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둔 호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어? 아버지, 여기는 호텔인데 여기서 무슨 선물을 사요? 거기 1층에 명품관이 있다더라. 며느리 고생하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빨간색으로다가. 빨간색. 며느리가 통화에서 말했던 속옷 색깔을 은유한 거였지만 눈치 없는 아들은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아버지 센스 기가 막히네요. 소영이가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로비로 들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명품관은 저쪽인데요? 아, 잠깐만.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객실 쪽에 좀 들러야겠다. 너도 같이 가자. 저는 억지로 아들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처제가 미리 확보해둔 며느리가 예약한 방 호수인 705호를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들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로비 화장실 쓰면 되지. 굳이 객실층까지 가시게요? 아버지 진짜 유별나시다니까. 7층에 도착하니 복도는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만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705호 앞에서 멈춰 서서 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석호야, 이 방인 것 같다. 초인종 좀 눌러봐라. 네? 이 방이요? 아는 사람 방이에요? 그래, 눌러보라니까. 제 호통에 아들은 쭈뼛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잠시 후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룸서비스 시킨 거 없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어? 소영이? 소영이가 왜 여기 있어?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왜 자꾸 샤워 가운만 걸친 채 머리에 물기를 털며 나오던 며느리와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셋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웬 낯선 남자가 상반신을 탈의한 채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룸서비스야? 남자의 등장에 아들 석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석호가 미친 사람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남자의 멱살을 잡고 난장판이 벌어졌죠. 아, 여보, 이거 나, 오해야. 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할 때 여기서 딴 놈이랑 뒹굴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비명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처제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이더군요. 형부, 이제 시작이에요. 저거 다 찍어놨으니까 이제 증거는 확실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처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를 향해 한마디 던졌어요. 며느라, 빨간 속옷 입고 온다더니 진짜 입고 왔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그 눈빛.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헐떡거리며 저를 돌아보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도 저를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배신감에 몸을 떠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네 마누라가 너 배신하고 내 재산 뜯어먹으려던 거 진작에 알았다. 근데 넌 뭐 했냐? 애비 등골 빼먹느라 정신없어서 네 마누라 단속도 못했냐?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어요. 으아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처절하게 무너지는 아들. 그리고 발가 벗겨진 채 떨고 있는 며느리. 이 지옥 같은 풍경이 바로 제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지옥의 거울이었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어요. 아들은 폐인이 되어 술독에 빠져 살았고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제와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 앞으로 된 아들 회사, 지분, 통장, 전부 가압류를 걸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자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잠적해버렸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인터폰이 울려 화면을 보니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갈 데가 왜 없냐? 그 잘난 하와이 가서 골프나 치지 그러냐? 아버님,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술에 취한 아들이 내렸죠. 야, 이소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거 놔? 너야말로 능력 없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현관밖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치고 당기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둘 다 끌려가는 꼴을 보며 저는 씁쓸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지옥이 있다면 저기겠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보호자는요? 라고 묻는 간호사에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없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아, 밖에서 기다리는 처제는 있네요. 대수술 끝에 깨어나 보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IT 기업 대표 김모 씨, 횡령 혐의 피소회사 결국 부도, 아들 녀석 회사였습니다. 제가 투자금 회수 소송을 걸면서 횡령 내역까지 다 터뜨렸거든요. 녀석은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은 겁니다. 통쾌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어요.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죄수복 같은 환자복을 입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녀석도 화병으로 쓰러져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저 다 잃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집도 넘어가고 이제 감옥 가래요. 아들은 제 침대 발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바닥을 친 아들을 보며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석호야, 감옥 가기 싫지? 네, 무서워요.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럼 이거 서명해라. 횡령고소 취하해주고 빚도 갚아주마. 대신 공짜는 없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 김석호는 매일 24시간 아버지 간병을 한다. 2. 향후 10년간 주 3회 봉사활동을 한다. 3. 위반 시 즉시 고소치하 무효 및 지원금 반환. 4. 사후 유산 80%는 사회 환원, 아들에겐 20%만 상속한다. 단, 이 또한 성실 이행 시 상속. 아버지, 이게 뭐예요? 싫으냐? 그럼 감옥 가든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평생 아버지 종으로 살게요. 아들은 잽싸게 서명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씁쓸했지만 이게 죽은 아내에 대한 도리이자 괴물이 된 아들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아들 녀석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아침 7시면 병실에 와서 제 몸을 닦아주고 식판을 나르고 휠체어를 밀어주더군요. 처음엔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녀석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죄송함과 안쓰러움이 섞인 진짜 자식의 눈빛 말이죠. 어느 날은 제 발을 씻겨주다가 펑펑 울더군요. 아버지 발이 이렇게 거치셨어요? 옛날엔 진짜 컸는데 지금은 뼈만 남으셨네. 그 투박한 손길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실로 내용 증명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소영, 바로 며느리였죠.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차더군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및 시아버지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 자기가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 사업을 내조했으니 20억 원 땅값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안 주면 언론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내쫓았다라고 제보하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여져 있었죠. 처제가 서류를 구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것이 끝까지. 형부, 이거 절대 못 줘요. 제가 변호사 다시 부를게요. 저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군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진흙탕 싸움이라 며느리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면 골치 아파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사과를 깎던 아들 석호가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내용 증명을 가져가더니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녀석의 표정이 무섭도록 차가워지더군요. 아버지,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네가 무슨 수로? 처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 여자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까발릴게요. 제 치부까지 전부 다요. 며칠 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조정실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더군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정장 차림에 깁스까지 하고 나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10년 동안 시아버지 모시느라 골병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저를 폭행해서 쫓아낸 거예요. 억울합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웅성거릴 때 아들 석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석호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조정위원장에게 제출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내연남에게 가져다 바친 내역,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통화한 녹취록까지 전부 다요.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야, 김석호, 너도 횡령 공범이잖아. 내가 입 열면 너도 감옥 가. 며느리가 악을 쓰며 협박했지만 석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감옥 갈게. 너랑 같이 갈 거야. 나 하나 망가져도 상관없어. 근데 너한테 내 아버지 돈 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나 감옥 갈게라는 석호의 그 한마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돌아왔구나. 자기 안위보다 아비를 지키겠다는 저 마음. 비록 늦었지만 녀석은 이제야 진짜 가장이, 진짜 아들이 된 거죠. 조정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며느리의 거짓말은 낱낱이 탄로났죠. 조정위원장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보세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이런 증거를 두고 기업은 청구라니요. 이건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피식 웃어주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또 소송 걸게? 해봐라. 내 아들이 증인이고 내 돈이 변호사다. 너 같은 거 상대해주는 것도 이제 지겹다.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이 서 있었죠. 모든 걸 쏟아붓고 난 뒤에 탈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석호야, 수고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진짜 감옥 가야 하나 봐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찌질한 아들로 돌아왔더군요. 누가 감옥 간대? 변호사가 그러더라. 네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내가 다 변제해줬으니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진짜요? 그래, 대신 알지. 계약서 2조. 봉사활동. 아, 네, 당연하죠. 평생 할게요. 죽을 때까지 할게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처제는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지만 저는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황혼기에 든든한 내 편 2명을 얻었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제가 넌지시 말하더군요. 형부, 이제 다 해결됐으니 그 땅 보상금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이라도 가실래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여행도 좋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좀 쉬고 싶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뜨끈한 아랫목에서 지지고 싶어.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70이 넘어서야 죽다 살아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그 평범함을 누리는데 쓰고 싶습니다. 아들이랑 처제와 함께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지관 봉사 가는 날인 거 아시죠? 늦으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아들이 현관에서 호들갑을 떨었죠. 녀석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속대로 제 간병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땀냄새 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김 반장이 되었죠. 물론 녀석의 삶이 마냥 꽃길은 아닙니다. 이혼남의 전과자 딱지, 빚까지 있어서 제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월급 2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가끔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면 녀석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아버지, 제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굳은 살 뿐이네요. 이놈아, 그 굳은 살이 진짜 네 돈이다. 며느리 소식은 뜬 소문으로만 들립니다. 친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 설거지 알바를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처제 영희는 저희 옆집으로 이사와서 저희와 함께하고 가끔 파주 땅을 보러 가며 아내를 추억하죠.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살았어. 석호도 사람 됐고 유 원장은 다시 썼습니다. 절반은 사회 환원, 절반은 처제와 아들에게. 단 아들은 성실하게 살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죠.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그 낡은 효도 계약서를 꺼내봐요. 남들은 비정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아들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수술 자국은 비가 오면 욱신거려요. 우리 가족의 상처도 그렇겠죠? 완전히 없던 일이 될 순 없겠지만 서로의 흉터를 보듬으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 그 자식을 다시 받아주기 위해 효도 계약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인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
아들이 끓여준 조금은 짠 듯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을 수 있음에 만족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특별한 흉터를 가진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